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했었는가 그리고 그 전에 불교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불교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잘 나갔었던 이 마우리아 왕조. 하지만은 기원전 2세기, 이 시가 바로 이제 세기, 보통 이제 1세기당 100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C 2C 이렇게 되는 것은 기원전 2세기, 즉 기원전 200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기원전 약 200년 전쯤에 바로 마우리아 왕조가 좀 많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의 통일된 왕조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약 이제 기원 후 약 1세기 정도쯤에 쿠시안족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놈의 이 쿠시안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사실은 이 쿠시안족도 약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인도인데 이쪽 위쪽에 바로 원래 쿠시안족은 이쪽에 있었어요. 중국말로 하면 이들은 다른 말로는 이제 대월지라고 얘기하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무제가 바로 장번을 시켜가지고서 흉노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대월제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때 당시에 흉노족을 공격하려고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대월지는 도망간 땅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서 거기서 아예 정착하면서 한나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때 당시에 대월지족이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바로 인도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점차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인도의 북부 지역까지를 대략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위치가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바로 인더스 강이고, 이쪽에 흘러가는 강이 바로 갠디스 강이죠. 이 지역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차지했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국가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 쿠시안 왕조의 경우에는 바로 점차 힘을 점점 더 많이 키워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도의 정통 왕조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쿠시안족, 빈칸에 적겠습니다. 쿠시안족. 자, 1번 쿠시안 왕조의 성립에서 기원전 2세기의 마우리아 왕조의 멸망 후 분열, 빈칸에 적겠습니다. 쿠시안족. 자, 이 1세기쯤에 쿠시안족이 쫙 등장해서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카니슈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 쿠시안 왕조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카니슈카 왕 때는 지금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해당하는 영토를 차지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쪽 지역 전체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에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전 수업 시간 때 배웠었던 바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이라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까지 정말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하게 되면서, 보세요. 딱 봤을 때 실제로 실크로드가 이 중국 쪽을 지나가지고서 이 간다라 뭐 이런 지역도 같이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가서 서양까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중간에 있었던 쿠시안 왕조의 경우에는 이 실크로드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들을, 중간에 얻어지는 그 이익들을 거의 독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이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로마와 중국 간에 이 쿠시안 왕조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커다란 중개 무역의 이익을 봤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굉장히 심취했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도에서부터 시작됐었던 불교기는 한데,
이쯤 왔을 때의 불교의 경우에는 약간 좀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제 불교의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대승불교를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융성시키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던 왕이 바로 이 카니슈카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승불교를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다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성장시킨 건 아닙니다. 불경 결집, 즉 무슨 말이냐? 이미 마우리아 왕조 당시 때에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을 전부 다 싹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흩어져 있었던 부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경전으로 만듭니다. 불경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대승교리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흩어져 있던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서 또 다른 형태의 불경을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대승불교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들이 이 쿠시안 왕국 자체가 비단길에 정확히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서 주로 이제 서양보다는 동양 쪽으로 이제 많이 바로 이 대승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육로를 따라서 이것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앙아시아와 티베트를 거쳐 가지고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이 중국으로 건너갔었던 그런 대승불교는 나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또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전성기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카니슈카 왕 때 빈칸 읽겠습니다. 간다라. 자,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삼아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와 중국에까지 이르는 빈칸 적겠습니다. 중개무역, 여입니다. 여의, 중개무역. 자, 중개무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 불경 결집을 통해서 대승불교를 성립시킵니다. 대승불교를 성립. 자, 동그라미 4번. 승려들을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그리고 중국으로까지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를 이 지역들에게 전부 다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승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대승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그런 불교를 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해탈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정말 많아요. 먹고 살려고 한다면 수행만 하고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 나 혼자만 먹고 산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처자식도 같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사람들도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이제 수행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런 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소승불교의 그런 계율을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교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소승불교는, 즉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비해서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를 강조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충분히 해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해탈을 일부러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제 해탈 혹은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승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승려들을 일컬어서 바로 개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었던 그런 스님들이 주로 이제 추구했었던 그런 수행의 방법을 추구했었던 그런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이 불교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절대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처를 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를 약간 좀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바로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을 너희들이 잘 따라서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성들을 최대한 불교를 믿도록 열심히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고, 당시에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구원을 원했었던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 불교가 자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게 되자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불교 종파가 전파가 되었었고,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종이라든가 선종이라든가와 같은 종파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종과 그 다음에 선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대승불교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비단길로서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까지 전파가 되게 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대성공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었던 이런 대승불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독특한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도 지역에 동양 사람이 아닌데 동양에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알까요, 여러분들? 동양 사람이 아닌데 동양에 살게 된 사람들, 인도 지역에 살게 된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예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끌고 왔었던 그 그리스인들 있죠. 그리스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일부 쫓겨나기도 했었지만 다시 또 세력을 키워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인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각상 같은 걸 만들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자기네들의 원래 신이었던 제우스라든가 뭐 아테나라든가 헤라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을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 인도에서 부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리스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때의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불경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부처님을 상징한 존재, 그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변변치 않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당이라든가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불교 사원으로 가면은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표식은 뭐가 있었냐면 보통 윤회를 의미하는 수레바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발자국 혹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성스러운 나무인 뭐 보리수 나무 뭐 이런 것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서 있어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조각을 한다기보다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 명상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자기들만의 부처님을 믿기 위한 조각상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입니다. 불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린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프린트 5페이지 왼쪽에 보면 그리스 신상이 보이죠? 근데 바로 그 시대 때에 이 간다라 지역에서도, 간다라 지역은 이제 한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리스식으로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이 부처님의 모습을, 불상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 그리스인들이 진짜 부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돌아가신 지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거의 1000년까지는 아니냐고 하더라도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때 당시에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인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조각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모양은 주로 누굴 닮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표본으로 삼아 가지고서 불상을 만들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절에 만약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에 한번 가가지고서 불상을 한번 봐보세요. 불상의 모습을 딱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가부좌로 양반 다리로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수인을 들고 계실 겁니다. 손가락의 모양을 이렇게 들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얼굴은 굉장히 이제 별로 그게 표정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뭐가 볼떡볼떡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떤 식의 옷을 입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식의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이제 메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커다란 천 같은 걸 가지고서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인들의 풍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바로 인도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통 입고 다니고 있었던 옷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서 바로 인도 사람이었던 부처님한테 그리스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인들의 옷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던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 불상의 모습을 보고서 나름대로 상상해서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이 뿔뚝뿔뚝 튀어나왔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인들의 상당수가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때 당시엔 바로 주로 이제 생머리가 많았거든요. 중국 사람도 많이 있었고, 많이 그랬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곱슬머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제 이 머리 모양이 곱슬머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딱 보고서 이것을 그냥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생각대로 좀 상상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뿔뚝뿔뚝 튀어나온 것처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불상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 혹은 교과서 192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이제 이 부처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간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되게 유행했고 그것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미술 양식을 읽고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다라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다시피 바로 간다라 미술이 이때 당시에 발달하게 되었으니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문화식으로 변형된
바로 서아시아의 문화를 일컬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보통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부처를 불상으로 하는 과정 중에서 부처님을 약간 좀 그리스인 비스무리하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빈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1개 반. 대승불교. 동그라미 1번.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 중생의 구제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부처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합니다. 그 다음에 빈칸 해주겠습니다. 비단길. 자, 결과적으로 이들은 밑줄 쫙 치겠습니다. 비단길을 통해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별표 1개 반. 바로 간다라 미술이 있습니다. 이 간다라 미술의 경우에는 초기의 부처를 상징하는 것은 발자국이라든가 수레바퀴, 보리수나무 뭐 이런 것을 표현했었으나 나중에 자, 다음 줄에 빈칸 적겠습니다. 누구의 원정 이후입니까? 누구의 원정? 누구의 인도 원정? 바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밑줄 치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인도 부처를 빈칸 적겠습니다. 불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불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양식은 바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게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대승불교와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빈칸에 적겠습니다.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교과서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미술에 대해서 설명 나온 것도 한 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발전, 서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